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 바로 새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죠. 경제입니다. 지금 0%대 저성장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OECD도 전망치를 낮췄고 또 트럼블발 관세 문제 같은 바깥 변수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경기가 좀 둔화되는, 그야말로 겹겹이 쌓인 상황인 것 같아요. 새 대통령이 실용 노선 그리고 국민고통 해결 이걸 약속했는데 과연 이게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특히 경제 회복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 제기되는 우려들은 뭔지, 필요한 방향성은 또 뭘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단기 부양책의 유혹을 좀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이걸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당선 직후에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포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 자료들을 보면 경제에는 지름길이 없다. 이런 경고가 많아요. 특히 그 포퓰리즘 정책으로 어려움 겪었던 나라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사례가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새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되는 정책들 중에 일부가 좀 단기 효과에만 너무 치중하거나 자칫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이게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또 하청노조가 원청이랑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재계에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비용 증가 문제, 이걸 넘어서서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신규 투자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 혹은 불필요한 노사 분쟁만 길게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면서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약속했던 실용 노선인가?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그렇군요. 자료들을 보니까 기본소득 실험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도 꽤 비중 있게 다뤄졌던데요. 자영업자 빚탕감 이런 공약도 있었고요. 이런 정책들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건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네, 이런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대통령 스스로도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재정 확대에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분석 자료들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이게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그 김대중 정부 때 신용카드 막 발급 확대했다가 결국 400만 명 넘는 신용 불량자를 만들었던 사례, 이걸 들면서요,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 뒤에 숨어 있는 그 장기적인 부작용 가능성, 이걸 좀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양국관리법 개정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구조라서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추산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 관련해서는 또 상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던데요.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거, 그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 전체의 어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했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을 주주 전체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여러 소스들을 분석해보면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경영진이 단기 주가 부양만 노리는 해외 투기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소액주주들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좀 휘둘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투자나 과감한 신사업 추진 같은 그런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이건 역시 실용 노선이라기보다는 글쎄요, 특정 이념에 기반한 접근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요인들도 참 복잡한데 여기에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외부 환경 악재, 이건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자료들을 보면 대미, 대중 수출이 같이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고요. 특히 자동차나 철강 같은 우리 주력 산업 타격이 심각한 걸로 나타나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새 정부는 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자료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주로 뭔가요?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결국 경제를 정석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단기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처방보다는
경제의 기초 체력, 이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혁신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예측 가능한 법제도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정된 재원. 이건 보편적으로 막 뿌리기보다는 정말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관세 문제 같은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교 노력을 해야 하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영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를 추진했던 것처럼 당장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제언들이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그런 포퓰리즘적 지름길이 아니라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의 근본을 튼튼하게 만드는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리는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요, 앞으로 수년간 우리 한국 경제의 항로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 또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논의한 여러 잠재적 위험들, 그리고 건전한 경제 운영의 필요성,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새 정부의 행보를 쭉 지켜보시면서 이들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포퓰리즘적인 지름길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나 경제 지표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시겠습니까?